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떠들썩하죠. 한국도 빅스텝 밟았다. 이런 빅스텝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본적으로 0.25%씩 상승을 시키는데 이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0.5%큰 스텝을 한번 밟았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떠들썩하죠. 우리나라 사상 첫 기준금리 0.5% 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언론은 떠들썩한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초등, 중등 이럴 때 뭐 금리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은행하고 1대1 거래하다 보면 금리 때문에 어려운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필수적인 지식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직격타다,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할 시즌이고, 주식시장에 특히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 간단히 한번 살펴봐 보시게요. 경제라는 거는 가계 부분, 기업 부분, 그 다음 정부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 대처 방법 없다, 윤 대통령 경기 침체 우려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도 없어, 이렇게 대통령께서 방법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셔버리니까 뭐 정부 부분은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리더신데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무래도 국민들 설득하기에는 좀 낫지 않겠어요? 공포에 질려있는 국민들 좀 위로하는 말도 되고, 뭐 비록 뭐 뻥이라 해도 한 나라의 큰 기둥이신데 말씀을 좀 국민들이 위안을 얻게끔 조금 과정이 섞여 있더라고 해도 리더다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민주주의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국민들이 대통령 뭐 A, B 둘 중에 한 명 뽑았지만 사실은 어떤 방법도 없으면 누구를 빡도 아무 상관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국민들도 힘들여가지고 어떤 리더를 뽑을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겠죠. 이런 말씀 하시면 정말 국민들께서 좀 공포에 많이 질리실 것 같아요. 설령 진짜 뭐 방법이 없겠죠. 진짜 방법이 없다 해도 방법이 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리더를 국민들은 더 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스클레이머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가계 부분 한번 봐볼게요. 정부 부분은 없으니까. 가계 부분 이자가 지금 6.8조가 늘어났습니다. 10개월새 24조 원 눈덩이, 이게 총액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다가오는 그 금액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계산을 해드렸거든요. 일단 가계 부분 신용재 대출 잔액이 1752조입니다. 가계 부분 신용제외가 뭔 말이냐? 신용이란 말은 여러분이 카드 쓰고 이런 것도 이제 대출로 잡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이제 순수 대출이라 이 말이겠죠. 1752조고 금리 인상폭이 이번에 빅스텝 0.50% 했다. 그러면 대출 잔액 중에 이게 한 77%가 이제 변동금리거든요. 왜냐하면 고정금리 23% 같은 경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분이 없으니까, 고정이니까. 그러면 변동금리 77% 이자 인상분은 6.8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출 건이 한 2,100만 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되니까 거의 뭐 절반이 대출을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 활동하는 애기들 빼고 노인들 빼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대출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한 명이 대출을 여러 개 받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저같이 대출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 못까지 대출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일으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수라기보다는 대출자 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한 8,300만 원, 1억이 조금 안 되죠. 1억이 조금 안 되는 그 건별로 갖고 있고, 물론 한 사람이 몇 개를 갖고 있으면 뭐 3억, 5억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겠고, 그런 분들 한 건당 이자 상승이 연간 한 32만 원 된다.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5억 대출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5억 여기다 곱하기 5억 정도 하면은 1년간 이자 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자가 급증해 버리면 여러분은 가계 소득이라는 건 일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한 320만 원 되거든요. 320만 원 여러분이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식비로 써야 되죠. 애기들 가르쳐야 되죠. 애기들 학교도 보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남는 돈으로 이제 이자를 내고 하는데, 이제 이자 금액이 급증해 버리니까 다른 부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끌에 막 탔다가 월급 3분의 1이 주담대 이자. 그런데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월급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올라가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가계 압박에 굉장히 시달릴 것 같습니다. 월급은 찔끔, 물가는 쭉쭉, 중산층 근로자 실질소득 감소. 지금 한 320만 원 받으면,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 보면 한 10만 원이면 그래도 한 카트 절반 정도는 채울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마트 가면은, 저희 집은 제가 장 보는데 한 10만 원으로 하면은 그야말로 카트의 밑바닥에만 살짝 발만 담그고 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그만큼 높아진 물가, 그리고 이자 인상까지 있으니까
자유소비재 지출 여력이 굉장히 옅어졌다. 자유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라든가 사람들이 필수 소비재 같은 이제 먹고 사는 이런 소비재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소비재의 지출을 완전히 닫아버린다. 벌써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비싸 보니까 가계 소득이 옅어지면 일단 자동차부터 이런 자유소비재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이런 것부터 이제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죠. 출고 10개월 걸리던 카니발 이제 5개월이면 나온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절반 정도 계약 취소나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 버렸어요. 물론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약 취소 이런 걸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반도체가 이제 많이 생산돼 가지고 5개월이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약 취소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현장 업계의 얘기고요. 이만큼 기업들이 매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기업들 실적이 고꾸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가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가급적 부채는 이제 중도 상환 하시기 바라겠고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수료보다 이제 금리 인상이 더 무서운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대환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은행 같은데 가가지고 상담하면은 고정금리 한 5%짜리도 내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신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차이가 한 0.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0.5% 금리면은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것도 상당히 나을 것 같다 하는 총재님이 연말 가면은 지금보다 0.75% 더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냥 1%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1% 더 올린다고 했거든요. 1%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1인당 32만원이 아니라 64만원이 거기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자 때문에 아비 규환의 사태가 지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 부분에 피해 받는 부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알아봤고 그럼 기업 부분은 어떠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기업 부분 아니겠어요?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야지 회사 단기순이익도 올라가고 단기순이익 올라가면 여러분한테 이제 배당도 뿌려주니까 뭐 당연한 거죠. 현재차 대기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요 절벽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죠. 카니발 지금은 이제 5개월이면 또 나오지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개월이면 나오고 주문하면 그 다음날 나와버리고 왜냐면 재고는 이제 넘치는데 살 사람 없는 게 이제 갈수록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하는 금리 인상 비슷해 주택거래 절벽 그리고 월세와 가속화 이런 식으로 수요 절벽이 계속적으로 생겨버리면 기업도 실적 굉장히 악화된다. 매출이 줄어버리죠. 매출액이 줄면은 그에 비례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역 레버리지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매출액이 10% 줄었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10% 주는 게 아니고 30%, 50% 이제 재수대가리 없으면 이제 적자까지 찍는 그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키움에서 부채 비율 검색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조언을 해드립니다. 어떤 HTS건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재무 분석 들어가가지고 안정성 부분 이제 안정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비율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굉장히 불안정하다. 회사가 거꾸라질 수 있다. 그걸 이제 안정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부채 비율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부채 비율 가가지고 한 300%면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검색해가지고 한번 검색하시면 쭉 이렇게 나와요. 조건 만족 종목이 149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해갖고 3,000개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149개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뭐 신한주주라든가 이런 금융업은 빼셔야 돼요. 금융업은 원래가 부채가 한 1000% 넘습니다. 왜냐면 금융업이라는 건 자기 자본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적금 맡기면 그거를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그 은행이 이제 부채죠. 그 돈으로 또 대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거의 뭐 1000% 이상 되는 거 보면 여러분도 까무러 치실 건데 그러게 막 놀라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배 만드는 회사 중후장대형 수주산업은 먼저 선수금을 고객사한테서 받거든요. 그럼 선수금 받은 게 이게 부채로 먼저 잡혀요. 그래서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한 60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이제 300%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기업들이 149개 중에 한 80개 이상이 나와버립니다. 얘들 부도 가능성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전혀 저하고 뭐 일면식이 없지만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지만 세동이라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세동 재무제표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얘가 수익 매출액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 흑자가 좀 났어요. 24억. 그러나 금융원가 이게 이자라는 얘기죠. 금융에 쓰는 원가를 내야 되니까 이자가 25억으로 영업이익에서 금융원가 빼버리니까 이제 적자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잘한 기타 이익 손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자 높아지는 만큼 회사가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적자 몇 번 쌓여버리면 여러분 부도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도 전에 먼저 상장 폐지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아시는 게 이제 상장 폐지가 부도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상장 폐지는 그냥 단순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내려가지고 장외시장으로 돌린다 그런 의미로 별로 크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장 폐지하는 이유가 이제 부도 같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면 좀 위험하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몇 번 쌓이고 시작하면 순식간에 부분 자본 잡식되고
그 다음에 완전 자본 잠식되고 이런 것까지 가는 건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 드리는 거는 이제 본인 종목 중에 한번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부채가 200% 이상 넘는 기업, 방금 전에 30% 하겠지만 200% 넘는 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200% 넘는 기업은 가급적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상장 폐지되고 부도 나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야말로 휴지 조각 많이 들어보셨죠?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에요. 부채 비율만 좀 안정적으로 100% 미만만 돼도 거의 뭐 청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200% 넘으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200% 넘는데 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금융업이다, 그러면 얘는 오케이죠. 근데 이제 금융업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끼고, 현대중공업이다 이런 데도 수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넘기고, 근데 이제 단순 제조업이 200% 넘었다, 얘는 오늘 내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포트폴리오에 뭐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고금리 상황이지만 지금 제외하는 건 물론이고 평상시에 저금리 상황에서도 그런 기업은 가급적 안 만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들고요. 중소기업계에서 중기 대출 930조,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부도위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 3억짜리 집을 샀다고 할게요. 좀 무리해가지고 연끌 해가지고, 근데 자기 자본이 1억밖에 없다, 자기 못하는 돈이 1억밖에 없다. 2억은 대출 받았겠죠? 그럼 자기 월급은 나오는 게 한계가 있는데 2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2배 3배 이러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개인회생이라는 건 최소한 돈 갚을 의지는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빚을 낮춰가지고 회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것마저 넣어버리면 이제 파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업 부도하고 개인 파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고금리에 결국 공장 매각 하면 아예 그냥 매출액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물건을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가 이제 접는다는 얘기죠. 공장 매각했다는 얘기는 중소기업도 벼랑 끝. 얼마나 회사가 어려우면 이제 공장까지 내놓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자기 포트폴리오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수혜주는 있다. 단연코 근육이에요, 여러분. 예대 마진 인상. 뭐냐? 예대. 여기서 얘는 예금이고 대는 대출이에요. 은행에서 여러분 예금을 한 3%, 요즘에 3%짜리도 있잖아요. 3%에 받아가지고 대출을 7% 해주잖아요. 그러면 4%만큼 마진을 이제 은행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예금, 대출, 마진 줄여가지고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요. 예대 마진 인상 확보로 금융, 은행하고 보험이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보험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앞으로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직격탄이죠. 예대 마진 여기서 딱 보는 그 시나리오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금융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도 이런 고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버린다. 은행한테 대출 받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 손 들어버리면, 이제 털어버리면, 나 못 갚겠다가 털어버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는 은행도 최악의 국면이다. 근데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냄비 속에 개구리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냄비 속에 온도를 아주 살살 조금씩 올려버리면 개구리가 버티만 해가지고 견디다가 조금씩 온도를 높여버리면 어느 순간 이제 개구리 익어버리는 거죠. 그거하고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대출 금리도 아주 살살 조금 올리면 여러분 이제 버티만 해요. 가계 부담도 그다지 없고, 그래서 견디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끝까지 쫓아오는 거죠. 금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부채 줄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채권들이 부실화될 경우 혜택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한테 추천도 해가지고 저도 수익률이 217% 넘었지만, 이런 채권 추심업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꾸라지 시작하면 채권 부실화된 채권 은행에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받기에는 좀 힘드니까 이제 채권 추심업, 고려 신용모 같은 데다 맡겨가지고 이제 받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한 1억 받아냈다. 그러면 은행에서 원주인이니까 한 7천만 원 주고, 고려 신용모가 수수료적으로 한 3천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채권들이 많아지면 고려 신용모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고 오늘 굉장히 많이 폭락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고려 신용모도 상당히 혜택 보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려 신용모 제가 설명했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 여러분 오늘 간단히 한번 살펴봤어요. 이것도 계속 해버리면 1시간 넘어버리면 제 구독자분들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듣다가 쓰러져 버리고 그러시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요. 좀 간단히 했고, 주식시장 지금 엄혹한 겨울로 빠져들 것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에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굉장히 일부 종목, 금융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혜택을 보지 나머지 종목들은 다 고꾸라진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좋을 게 없죠. 여러분 엄혹한 겨울에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존하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생존하는 데 일을 두시고, 배당주 같은 굉장히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 같은 거 하시고, 이런 때는 부채 비율 높은, 그리고 특히 잡주, 더 안 좋은 개잡주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시라.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여러분 고마와 함께하는 고모 주식엔 재테크, 오늘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여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모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